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제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대해서 특히 글로벌 시장하고 경쟁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산업을 평소에 굉장히 해볼 만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조업 같은 데서는 0.5%나 1%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뭐 QC 활동도 하고 뭐 식스 시그마도 하고 오래전에 얘기지만 뭐 초관리 운동 뭐 이런 거를 해서 0.5% 절감을 하거든요.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특히 해외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가 흔들립니다. 소장 하나에 따라서. 그러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건설을 제대로만 한다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따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저희가 혁신 방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굉장한 혁신의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숫자로 보더라도. 근데 그 숫자 자체가 제가 한 40년 동안 건설산업에서 몸담아 오면서 체득하고 나름대로 제가 실천을 해보고 실현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에 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 반응을 받지 마시고 이 강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저하고 좀 어떻게 하면 동참을 할 건가를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사회자께서 상의를 저를 소개를 하셨지만 잠깐만 더 소개를 하면요. 제가 건설산업 비전 포럼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한 10년 된 모임인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제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장을 하면서 정부하고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제가 한미 글로벌 이전에 다른 회사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초고층 빌딩, 일명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KLCC 페트로나스 타워 현장을 제가 책임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고층 건물의 역사를 제가 열은 사람이고, 당연히 이제 CM 비즈니스를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CM 비즈니스를 전파하고 산업으로 만든 그런 역할을 했고요. 뭐 수상 경력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매일 경제에서 매년 100대 CEO를 선정하는데 이 건설 CEO가 아니고요. 전 산업에 걸쳐서 100대 CEO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작년까지 제가 7번 100대 CEO에 들어갔습니다. 건설 기업에서는 뭐 유일하고 또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100대 CEO 회사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작은 회사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7번에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미파슨스로 쭉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요. 재작년에 저희가 미국 회사를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를 M&A 하는 바람에 파슨스하고 이름 사용 협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가진 이름을 반납하고 지금은 파슨스하고 전략적인 제휴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1000여 개 프로젝트를 해왔고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진출한 것은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요. 2002년부터 해외 진출했는데 그동안 38개국에 저희가 진출을 했고요. 지금
대기 중인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미얀마의 호텔 프로젝트를 저희가 조만간에 계약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39개국제가 되는 거고, 일본의 그 록공기 힐스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조그만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합치면 조만간에 40개국 진출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오늘 강의는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의 필요성과 혁신에 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GS건설한테 새로운 시작이라는 테마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허 사장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동 출장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래서 중동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는데, 제가 처음 출장지로 갔던 데가 이제 사우디 리야드였는데, 리야드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딴 회사 일인데, 직원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를, 어느 건설회사에서 집을 짓는 공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좀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 있는 빌라를 짓는 공사인데, 공기는 대략 한 2년이고 공사 금액은 대략 3억 불입니다. 발주자는 석유화학을 많이 발주하는 아람코인데, 설계자가 좀 특이합니다. 다 하디드라고 이제 1단계 영국인인데, 한국의 저기 동대문에 디자인 센터를 그 사람이 설계를 했죠. 근데 이 프로젝트가 외부에 도는 얘기는 3억 불짜리인데 1억 5천만 불이 미친다는 겁니다. 1억 5천만 불. 근데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미친다. 거의 뭐 보급금액 정도 수준에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죠. 왜 황당하냐면 이게 고난도 공사고 정말 그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특별한 공사라면 몰라도 빌라 짓는 공사에서 3억 불짜리를 1억 5천만 불이나 3억 불 미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국의 해외 건설사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대충의 실패 원인을 전하는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입찰하고 견적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짝 하나하나가 거의 뭐 예술품 수준인데 그걸 간과한 거고, 결정적인 문제가 현지 하도자한테 거의 100% 맡겨서 현지 하도자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 계획을 짰는데, 현지 하도자가 안 되겠다 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회사에서는 대책 없이 이래저래 공기 지원하고 이러다가 발주자가 이 그룹회사인데, 이 회사 회장한테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회장이 부랴부랴 현지에 가고 그랬는데, 그 발주자 고위층이 한 얘기가 뭐냐면, 니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지금 아람코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철수시키겠다라는 협박을 했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이 회사에서는 결정을 손익 관계없이 사람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공사를 공기 내에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를 고위층에서 했는데, 공기는 결국 까먹었습니다. 작년까지 공기였는데 공기는 넘어갔고, 당초에 60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고 현지 하도자 등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1200명의 한국 인력이 직접 일하는 일꾼들이 가서 거기다가 캠프를 짓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60명의 인원이 200명의 직원으로 증원이 됐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라든가 리스크 관리 능력, 프로젝트 수행 능력의 총체적인 불신 현상이 벌어진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 이거하고 똑같은 사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는 프로젝트 불신 얘기가 각 회사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 사업 적자 투성이,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게 지금 기사가 아닙니다. 2003년도의 기사인데, 이 기사의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글로벌인가에 대해서는 이 통계를 보면 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 규모가 제가 기억으로는 1990년대 중후반 정도에는 9위 정도 했었습니다. 세계에서 9위 정도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11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13위, 2011년도 순위가 13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2021년을 예상한 그런 표인데 거기에서는 14위로 떨어집니다. 물량을 보게 되면 지금 1등이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이 1조 3천억 달러인데 우리는 뭐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1,700억 달러고 2021년 되면 3조 9천억 달러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머물 수만은 없는 거고 해외의 거대 시장인 해외로 가야 되고 지금 시장 규모가 2011년 기준으로 해서 한 7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모라는 것은 5%도 안 되고 뭐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라의 랭킹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일본이 한때 버블이 한창일 때는 세계 1위 시장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1위였고 당연히 그 몇 해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미국이 세계 1위를 쭉 해왔는데 2011년부터 중국에 밀리기 시작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 있고 2021년에 주목할 것은 인도가 세계 2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슷한 표인데 이거 프로테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중국의 포션이 19%에서 세계에서 24%로 올라간다는 거고 지금 현재로는 선진국 시장이 개발도상국 시장보다 큽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선진국 시장보다는 개발도상국 시장이 더 커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표시한 차트인데 극동아시아가 굉장히 큰 포션으로 돼 있고 서유럽이나 북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건설 회사가 이제 중동을 위시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중남미에 조금 나가는 정도인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 북미를 진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에 진출해야지
진정한 글로벌 경영을 하는 거지, 그는 개발도상국의 진출만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21년에는 더 이제 극동 쪽에 비중이 커집니다. 중국의 영향이죠. 성장률을 보더라도 극동 쪽이 연 5.5% 성장으로 돼 있고, 기타 아시아 및 태평양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들어가서 6.4%, 여기가 성장률 측면에서는 제일 많이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는 뭐 글로벌 경영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회사 창립이 17년 된 회사인데, 17년 전부터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진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슨스하고 합작으로 해서 저희가 10년 동안 합작을 하면서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 도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지금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한때는 한국인들끼리 하는 회의도 영어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 2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만둔 적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진한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글로벌화하느냐,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글로벌화하느냐, 인력을 글로벌화하느냐, 이게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의 글로벌화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진입시장을 포커스를 하든가, 아니면 어쨌든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있고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들어낼 거냐,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차별화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글로벌하고 현지하고 어떻게 조화를 할 거냐, 어떤 부분은 편하게 로컬 현지화하고 어떤 부분은 글로벌화할 거냐,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스템의 글로벌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건설은 이제 사람하고 많이 연동되는 그런 특별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에러, 사람의 미스테이크를 어떻게 하면 시스템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경영 시스템을 글로벌화하고, 또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시스템 글로벌화하고, 인력의 글로벌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건설 기업들이 대부분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에 의해서 해외 사업을 다 하려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외 기업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다국적 기업의 CEO는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한국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포함해서 인력의 글로벌화는 한국 건설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전략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개발도상국을 진입할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고, 선진국 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진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특별한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 되고, 로컬화를 어떻게 하고, 로컬하고 글로벌을 합친 글로벌리제이션을 어떻게 하고, 글로벌리제이션을 어떻게 하고,
M&A는 어떻게 할 거냐. 이 M&A는 GS건설 규모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글로벌 기업이고 또 규모로도 상당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영 체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그 스페인 재작년에 M&A를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외국의 글로벌 건설 기업의 성장사를 갖다 추적해보면 놀랍게도 그네들의 성장사는 M&A의 역사입니다. M&A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건설 기업들이 M&A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영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너무 중동에 집중되어 있죠. 중동의 물량이 전체 작년 기준으로 전체 물량이 한 60% 정도 되고 또 이제 프렌트에 산업 설비에 너무 몰려 있죠. 작년은 이제 하나에서 일하게 신도시 건설 수주를 했는데 그게 건축인가 이렇게 볼륨으로 잡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적어졌는데 대략 한 60, 70% 정도가 프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동 경기가 언제까지 갈 거냐, 특히 중동의 프렌트 시장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걸 갖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아까 그 차트에서도 봤지만 이 동남아 시장 중에서 중국이나 인도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과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가서 자리 잡은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중국 전략에서는 한국 건설 기업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모 그룹 회장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사장단들한테 중국에서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업체는 글로벌 시장에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 라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에서 유독 건설 산업만 자리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그건 저는 상당한 전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 변호도 토목이냐 건축이냐 프렌트이냐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토목 건축은 경쟁력이 없다 해외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주를 하는데 뭐 개중에는 큰 이익을 못 남기고 적자 내는 것도 있고 뭐 등등 하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에 따라서는. 그거는 이제 철저한 현지화 전략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저 맨 밑에 나오는 그 현지 업체 같은 데를 M&A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태국에서 제일 큰 건설업체가 이탈타이라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 이태리 업체가 들어와서 현지화된 업체인데 태국에서 제일 큰 건설업체거든요. 그리고 GS건설도 지금 뭐 베트남이나 등등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 개발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 사업은 그동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 동남아 정도에서 좀 시도를 했는데 중동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우디 리야드에 하는 프로젝트가 하우징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 개발업자, 민간 개발업자가 하는 프로젝트인데 대충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의 개발 능력이면 그네들보다 훨씬 낮게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100% 임대로 하는데 처음에 그 사업계획상에는 5년 안에 이제 투자액을 다 회수하는 걸로 봤는데 예산의 차질 뭐 이런저런 차질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7년 내로 프로젝트 투자액을 다 회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어쨌든 사우디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 카타르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출장 중에 이제 카타르를 갔는데 카타르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지금 180만 명인데 올해 60만 명의 그 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건 이제 월드컵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2020년까지는 호텔이 9만실이 필요하답니다. 지금 한 2만실 정도 있는데 그런 정도로 상당히 본격적인 건설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외국계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방식의 그런 그 시도를 좀 해보실 수가 있고 개발 사업은 당연히 리스크가 큰데 그 리스크를 해칭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공공부문하고 같이 하는 PPP 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 될 수가 있고 또 발전 사업 같은 것도 IPP 사업을 한국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엔지니어 저쪽에 프렌트 제외하고는 설계 엔지니어링 쪽을 직접 이제 사업 영역으로 안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 스케일 면에서는 뭐 좀 작지만 건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토탈 서비스 개념의 그런 프로젝트 요구가 많기 때문에 설계나 엔지니어링이나 O&M 같은 것도 상당한 중요한 사업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나갈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또 어떻게 사업화시키느냐 이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차별화가 이제 경쟁력 문제인데 가격 경쟁력이 잘 안 되거든요. 다른 로컬 업체나 뭐 중국 업체, 인도 업체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M&A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크든 작든 간에 그 전문 분야별 적합 업종에 대한 M&A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중동시장 진출할 때의 사례를 잠깐 시사점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동시장 진출은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2005년경부터 회사에서 중동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진출을 할 건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 건설하고 달리 저희가 하는 PMCM으로 중동시장을 진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의 경쟁 상대는 한국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의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네들하고 경쟁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발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신
고심하고 고민하고 해서 나온 결론은 나름대로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중동 시장을 지역적으로는 중동이지만 선진국 시장으로 규명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동 시장을 우리는 선진국 시장 진출하는 거다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설이라는 건물이든 토목구조물이든 플랜트든 결과물이 있는 건데 저희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말로 하고 이걸 갖다가 문서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언어의 문제에서 막히고 또 글로벌 시스템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말고는 안 되겠다. 외국 사람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그 두 가지를 충족하더라도 네트워크 측면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지 회사하고 합작 전략을 가자 해서 합작 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력의 글로벌화를 실현하면서 2007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다가 중동 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합작으로. 그래서 유능한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현지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그 현지 경영을 외국인 책임자를 내세워서 현지 경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회사 이름이 한미 파슨스였기 때문에 파슨스가 중동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미 파슨스지만 파슨스 이름 되면 웬만큼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저희가 중동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안착을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거기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성공 사례는 리비아에 진출해서 리비아의 신도시 규모의 그 하우징 프로젝트를 저희가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그걸 갖다 CM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제 리비아 사태 때문에 지금은 준비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전략을 썼고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의 리스크를 갖다 해칭하기 위해서 해외 지주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주 회사를 설립하고 중동 법인을 설립하고 각국에 진출한 여러 나라의 지사나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 체계를 만들었는데 결국 이 구상은 중동 사태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규모 축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지주 회사는 설립했다가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지금 문은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도했던 이런 구상은 그렇게 나쁜 구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해외 글로벌 영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됐냐면 우리 실력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좀 힘들겠구나라는 느낌. 특히 이제 신도시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PM이나 CM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리비아라든가 알제리라든가 뭐 UAE라든가 등등 해서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선진 회사를 M&A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해서 저희가 2011년에 미국에 있는 오텍이라는 회사를 M&A를 하게 됐죠. 그 M&A 했던 주목적은 글로벌 경영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M&A를 했습니다.
저희는 뭐 그 전부터 세계 유수의 기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초고층으로 유명한 터너 같은 데도 저희하고 전략적인 제휴도 갖고 있고, 미쓰비시의 계열 회사하고도 상당히 밀착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인 오고아라 같은 데하고 저희가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미국 오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도시계획 설계, 도로, 항만, 도량, 인프라 설계를 하고 PLCN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M&A 한 목적은 금방 말씀드렸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 밸류 체인을 확장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선진 인력의 풀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영을 촉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더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M&A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2009년 말에 영국의 유명한 호스트 매니지먼트로서 터너 앤 타운센트라고 있습니다. 약 한 3,000명 되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 회사하고 합작회사를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건설에서 코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저희가 에코시안이라는 친환경 컨설팅 업체를 M&A를 해서 친환경 부분의 시장을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글로벌 경영에서 그 모델은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든지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자. 그걸 혼자만 갖추는 게 아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갖추자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는 이런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이락에 3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주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건설 산업의 경쟁력하고 혁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 산업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비용 저비율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 산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만한 경영과 위기 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때 가장 직접 타격을 맞았던 산업이 건설 산업입니다. 그때 건설 산업에 종사하던 인력이 200만이었는데 1997년도에는 1년 후에는 1998년도에는 1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60만 명이 퇴출되고 100대 건설기업 중에서는 30여 개의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퇴출된 과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게 건설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건설업의 특징을 저보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주저앉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다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조업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산업이죠. 변화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발주자가 변하고 지역이 바뀌고 설계가 다르고 일하는 사람이 다르고 전부 다 변수입니다. 그 변수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그걸 갖다가 성과를 내느냐가 건설업의 핵심입니다. 제조업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은 시스템이 필요하고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스럽게 국내의 법이나 제도가 굉장히
정근대적인 제도를 갖고 있고 건설에 비해서 설계나 엔지니어링 능력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사업관리 능력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스템의 경쟁력이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제가 경쟁력 측면에서 몇 가지 팩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쟁력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질적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공기의 경쟁력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코스트 경쟁력은 이따 혁신 얘기할 때 다시 좀 살펴보고요. 사업관리 능력 경쟁력은 여러분들 다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의 사업관리 능력이 각 분야별로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품질 안전 경쟁력은 여전히 문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GS건설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톱의 건설 회사들은 비교적 잘하는데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큰 회사하고 저 밑에 있는 회사하고 차이는 극과 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품질 안전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노동 생산성의 경쟁력은 정확한 지표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그냥 서비스 업종의 경쟁력은 매년 지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반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업의 경쟁력, 노동 생산력의 경쟁력이 거의 매년 변화가 없이 반밖에 안 됩니다. 설계 엔지니어링 경쟁력 말씀드렸고요.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공법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타 산업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중에 이제 공기 문제를 갖고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경쟁력도 상당한 경쟁력이죠. 많이 보신 건물인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건물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시험 문제도 나가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고 10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빌딩의 지위를 몇십 년 동안 차지한 빌딩이기 때문에 건축 역사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죠. 이 빌딩이 193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2층짜리 이 건물을 짓는데 걸린 공기가 얼마나 걸렸냐면 1년 조금 더 걸렸습니다. 1년 13.5개월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당초에는 15개월 목표를 했는데 1.5개월을 단축해서 13.5개월에 지어졌습니다. 그 건설 당시의 사진을 갖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1930년 3월 달의 사진입니다. 3월 15일 정확하게. 여기에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건물을 철거 공사를 거의 끝낸 수준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4월 달 사진입니다. 사진이 컴퓨터인데 여기에 철골 구조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기초하고 철골 구조물이 이렇게 와 있고요. 또 놀라운 거는 5월달입니다. 5월달인데 대략 한 10층 정도의 구조체가 2달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7월달입니다. 아까 3월달 기준으로 보면 4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4개월 지났는데 39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외부의 카튼월이라고 할 수 있는 외장이 근 30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이 사진이 좀 특이한 게 타워 크레인이 안 보입니다.
그 당시는 타워 트레인이 개발이 안 됐을 때입니다. 발명이 안 됐을 거고, 안 됐고, 데리크라는 아주 원시적인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빌딩 건설에 그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 책도 여러 권을 구해보고 연구를 했는데 놀라웁니다. 이 13.5개월이 24시간 풀로 작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루에 8시간만 작업을 했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작업을 안 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해서 했는데 그 기록을 쭉 보면 매월 며칠 날은 어떤 자원이 투입되고 뭐 이런 거 인력은 하도는 몇 명이고 직영은 몇 명이고 뭐 직종별로 어떻고 그런 게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공사의 피크 타임이 골조 공사할 때 피크 타임이 7월 달이었는데 이때 7월 달이었는데 이네들이 작업을 22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22일간 7월 달에 토요일이라는 때다 보니까. 근데 공교롭게 이 골조를 완료한 층이 22개 층을 완료했습니다. 하루에 1개 층씩 골조를 완료한 겁니다. 1일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6개월 후에는 거의 철골, 여기 펜트하우스는 남아있는데 철골이 거의 완료되고 외부에 카톤월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준공을 하는 건물입니다. 만일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GS건설에서 지금 짓는다 그러면 여기 그 기술자들 많으실 텐데 현장 소장으로 나서시는 분이 몇 개월 공기를 요구하실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80년도 더 전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오래되긴 했는데 공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고층 빌딩하고 일본의 초고층 빌딩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초고층 빌딩이 잘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대략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공기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한 3배 정도 빠릅니다. 일본이 2배 정도 빠르고 우리가 공기가 3배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게 특이합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골조 공기도 굉장히 빨리 하는데 골조 끝나고 3개월 만에 입주를 시키고 뭐 6개월 만에 입주를 시키고 2개월 만에 입주를 시키는 그런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쟁력을 이제 타산업하고 이제 비교를 한 내용인데, 하여튼, 저희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게, 이게 S전자라고 한 거는 삼성전자고, H건설이라고 한 거는 현대건설인데,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삼성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에 신경영으로 해서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회사가 정말 180도로 바뀌었죠. 혁신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1993년도에 그 자료를 좀 제가 이번 강의 때문에 입수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잘 해당 회사에서 잘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대략 제 기억으로 보면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양 회사가. 근데 한 회사는 혁신을 주도해서 글로벌 경영을 해서 작년에 200조에다가 영업이익이 29조, 돈 30조, 15%의 수익률을 만들었고 현대건설은 13조 정도 됩니다. 13조. 그리고 한 7천억 정도 수익, 한 5% 정도 수익을 하는데, 이 비교를 해보면, 이 수치 하나 제가 다 소개를
해올리기는 힘들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산업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혁신의 중요성이 왜 중요성이 강조돼야 되느냐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산업이 지금 글로벌 조선 그 경제 상황에 주저앉아서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혁신의 결과로 인해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산업의 역사가 우리 건설 산업의 역사보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중동에서 그 건설로 돈을 벌어서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한 혁신은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혁신들을 했습니다. 그 큰 배를 갖다 육상 건조하는 공법을 만들고 메갑으로 기갑으로 뭐 등등 해서 거기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링 능력이고 제조 능력이고 이런 게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금도 아마 비슷할 때는 비슷할 것 같은데 1위부터 7위까지의 회사가 세계 랭킹, 우리나라의 1위, 7위가 세계 랭킹에서도 1위, 7위입니다. 우리 건설 기업은 어떻습니까? 양적으로 봤을 때도 한 30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30위. 여긴 1위부터 7위까지였습니다. 한국 건설 산업의 문제점은 이걸 가지고 또 뭐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국가 제도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글로벌리제이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국내의 글로벌화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으로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부분이 상당히 후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매니지먼트라든가 등등. 기업 관점으로도 좀 주목해야 될 게 혁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변화를 안 합니다. 저희가 17년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건설 기업하고 상대를 하면서 저희가 제안도 하고 혁신을 유도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안 변합니다. 그네들의 주장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해봤어.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대답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저희가 투데이 사이클이라는 거를 그 현장 타설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이틀에 한 칙씩 하는 공법을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 전파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건설 기업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걸 갖다 응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개발 사업을 조그맣게 했는데 저 서울대 입구역에다가 저희가 하는 개발 사업에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직접 하자 해서 투데이 사이클 공법을 국내에서 최초로 성공을 시켜서 신문에도 조금 나고 그랬는데 별로 관심을 갖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이 공기의 경쟁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거든요. 요새는 간접비 뭐 등등 해서 공기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화를 안 하고 혁신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뒷다리를 잡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삼성의 신경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 바꾸라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한 게 관리직들이 남의 뒷다리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하고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완전히 세상을 만나서 하는 혁신을 했습니다. 단기 성과주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너무 성과 위주로 단기 성과 위주로 수주 실적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이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고요. 수주지상주의 글로벌 기업들은 수주 목표라는 게 없습니다. 매출 목표도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단지 있는 게 수주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수주 목표가 없어요. 글로벌 기업은.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단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부족하고 특히 글로벌 인력이 부족하고요.
오버헤드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이제 GS건설의 본지사 관리비의 오버헤드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고 금융비용을 견적대 몇 프로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선진기업들은 거의 0% 수준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나야 한 2% 정도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본사에 있는 인력도 최소화하지만 그 인력도 현장에 빌더블로 다 집어넣습니다. 현장 프로젝트에. 저희가 인수한 오텍이라는 회사 경우에는 사장도, 물론 용역 회사긴 하는데 사장도 빌더블로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가 제가 보기에는 GS건설도 본사 비중이 너무 큽니다. 본사 비중을 과감하게 따라서 현장으로 보내야 되고 오버헤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소싱 굉장히 중요한데요. 글로벌 소싱 능력 부족입니다. 이기 대응 능력, 투명, 정보 경영 부족,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점이고, 여기다 하나 더 첨가한다 그러면 경영자의 리더십이 부족하고 창업정신, 창업가 정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건설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오너 비즈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도전과 여러 가지의 혁신이 필요한 건데, 너무 이제 이런 단기 업적 또 쉽게 사람을 갈아치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경영자의 리더십, 여러분들은 다 경영자들입니다. 경영자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기업이 지금 저는 이 끈질기게 우리 한국 기업이 위기라는 것을 갖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금은 뭐 말도 못할 위기이고 위기 상황이고 생존의 기로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GS건설의 경우에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며칠 전 신문에 난 건데 건설 대기업이 39%가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이라는 기사가 통계를 붙여서 나왔습니다. 건설 기업이 제일 심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한국 건설 기업은 왜 위기냐 하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좀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저는 혁신의 목표는 결국 원가 경쟁력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의 경쟁력 두 가지에 모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30%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혁신을 제안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 비즈니스를 하지만 건설만 보지 말고 타산업을 봐야 됩니다. 아까 조선을 보고 전자를 보듯이 타산업을 봐야 되고, 또 건설 산업의 경우에는 유통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유통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유통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할인점의 PD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인점의 자체 브랜드를 갖다 붙이는 상품입니다. 거의 같은 물건인데, 이름 없는 회사의 제품을 자기 브랜드로 갖다 붙이면 40%까지 싸게 됩니다. 30%, 40%. 이게 유통의 문제거든요. 월마트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월마트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월마트는 건설에 엄청난 시사점을 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글로벌 소싱으로서 세계 1위 업체고 규모로도 세계 1위 업체인데 굉장한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글로벌 소싱의 명수기 때문에 그네들의 캐치프레이스는 뭐냐면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스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저가를 내놓겠다는 게 그대들의 캐치프레이즈고 그걸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가 항공사가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는 출범 당시에 기존의 항공요금의 3분의 1 가격으로 가격 정책을 세웠습니다. 3분의 1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100원짜리를 33원에 한 배를 매깁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저가 항공사를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연구를 해야 되냐면 우리 건설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표준화하고 거품을 없애고 오바헤드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 3분의 1 가격으로 성공을 하고 이 회사가 승승장구를 하고 그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의 대부분의 그 항공사들은 다 망하다시피 했는데 이 회사만 유독 이익을 내면서 승승장구한 회사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더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복잡하고 그래서 좀 보시기가 어려울 텐데 이 회사입니다. 라이언에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일랜드 회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에서 제일 큰 저가 항공사인데 여기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에어프랑스가 있고 루프트한자가 있고 브리티시 에어가 있고 그런데 같은 구간의 요금인데 중간을 봤을 때 에어프랑스가 267불일 때 이 회사는 44불을 받습니다. 몇 분의 1입니까? 6분의 1, 7분의 1 정도 수준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승객을 하는데 이네들의 경쟁 상대는 항공사가 아닙니다. 버스입니다. 저쪽에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도 처음부터 시작이 항공사하고 경쟁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버스하고 경쟁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업체입니다. 이 도표만 자세히 연구하더라도 여기 뭐 원가 절감 요인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시사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건설 혁신을 열심히 했는데 이네들이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회사들이 많은 그리고 건설의 역사도 대단하고 글로벌 역사도 대단한 영국 건설 산업에서 가만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를 우리 건설 단가를 30%를 줄일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혁신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표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잘 연구해보면 시사점이 많습니다. 이게 프로젝트의 시점별로 해서 주체별로 해서 매트릭스를 만든 건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30%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네들이. 그리고 이네들의 그 혁신운동의 일환으로서 혁신이 547 전략으로 해서 건설 재인식 운동을 했는데 그네들의 혁신의 목표는 1년에 10%씩 줄여가는 겁니다. 1년에 10%씩. 올해 100인 거를 갖다가 작년에 100인 거를 10% 줄여서 90으로 하고 내년에는 또 10% 줄여서 81로 하고 근데 이게 미친 얘기 같지만 실제로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젝트는 실현되고 있고 그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하면요. 전 일본을 굉장히 많이 갔던 사람인데 80년대부터 계속 일본을 다녔는데 80년대 갔을 때는 그냥 화폐단이 뛰고 비슷했습니다. 일본 yen 단가나 한국 단가나 비슷했는데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죠. 글로벌 경제가 붕괴되고 나서 일본의 건설 단가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상상이나 되십니까?
고급 오피스 같은 게 평당 150만 원 했었어요. 그 전에 고급 경제 때. 그런데 70만 원, 80만 원 하고, 고급 맨션 아파트 같은 게 100만 원, 80만 원 하던 게 5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반은 아닌데 거의 반값 수준으로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기술자 상식으로 또는 기술자 아니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한 게 보여지고 있죠.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건 설계의 문제인데 국내 할인점, 뭐 이마트 이런 게 들어온 지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래되지 않았는데, 불란서 업체가 들어왔는데, 또 일산에 그 할인점을 지었는데, 평당 120만 원에 지었다고 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건설회사는 얼마에 지었냐면, 250만 원, 300만 원에 지었거든요. 반값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그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핵심은 접근 방법의 차이였고 설계의 차이였습니다. 불란서 업체는 120만 원에 하는데 우리는 250만 원에. 아까 말씀드린 건설산업위원회에서 저희가 2020의 목표를 정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건설 시스템 혁신으로 사업비를 30%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의 혁신에 특히 원가나 공기의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업 초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류존이라는 용어가 있고 기회곡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건설의 기회는 초기에 있는 겁니다. 시공하기 전 단계에서 벌써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설계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70%, 80%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초기에 저걸 갖다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공사업 12대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영국 얘기인데 이게 민간에도 따져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경영진의 리더십과 헌신, 커뮤니케이션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국의 사례를 다시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싱킹 콘스트럭션, 건설 재인식 운동을 해왔는데 거기서 목표로 하는 게 15대 추진 분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잘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뭐 조달 시스템이라든가 친환경 건설이라든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혁신 아이템을 통해서 매년 목표입니다. 이게 매년 목표. 건설 사업비는 매년 10%, 그 다음에도 10%, 건설 공기는 10% 단축.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유는 또 10%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구현되고 있다는 얘기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구현되고 있는 걸 통계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컨스트럭션 볼이라는 게 오래전에 이제 국가정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 50%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데이, 3데이 얘기를 좀 보전해요. 일본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건설 업체, 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가 일본을 자주 못 가봤는데, 일본 건설 업체들은 참 불쌍합니다. 굉장히 불쌍해요.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건설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일본 건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이 이게 다이세이 건설 사례인데 그네들이 관리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품질 안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언급이 되어 있고 현장 단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관리비, 간접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현장에서 이제 휴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기 근무를 안 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현장도 근무 안 하기 때문에 구두기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승률을 뭐 2배로 임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휴일날 일하려고 그러면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건 간접비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부의 같은 거는 현장 소장에 기본으로 해서 결사적으로 그걸 부의를 통해서 뭔가 절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품질 안전 같은 경우에는 그네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한번 난다 그러면 이건 회사가 망하는 거다라고 그런 각오로 필사적으로 품질 안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들은 어떻게 하면 추가 공사를 수주할 건가를 가지고서 혈안이 돼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입주자 공사 같은 걸 수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또 수주하냐면 오래된 공사를 수주를 합니다. 공항을 지었는데 우리가 공항을 지었는데 우리만큼 이 공항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오래됨을 그 공항 프로젝트를 수주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데이, 3데이 사이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뉴욕에 있는 트럼프 월드 타워라는 프로젝트가 2데이 사이클로 몇 년 전에 완료된 건데 공기가 24개월입니다. 70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인데 그 당시로서는 주거 건물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현장에 3번 가봤는데 하여튼 여기도 야간 작업 안 하고 휴일날 일을 안 하고 24개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30% 50%의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쉽게는 안 되죠. 한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 산업의 경쟁력은 큰 틀에서 매크로한 시각에서 정리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을 시공을 하더라도 전체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전 사이클을 같이 좀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건설 시공조차도 매니지먼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게 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GS건설에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마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위치를 한번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각 분야별로 공기의 경쟁력, 품질 안전 경쟁력, 원가 경쟁력 등등이 얼마나 되는지 냉철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뒤져 있는지 그걸 갖다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건설기업이 아직까지는 글로벌 잣대를 갖다 냈을 때 그렇게 좋은 질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점과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이 전략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효율적인 관리 툴을 원가 사업기관 측면에서 등등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베스트 프랙티스 전략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GS건설이 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몇 개의 아주 표명, 파이로트 프로젝트를 정해서 최상의 인력을 갖다 집어넣어서 혁신을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기를 뭐 30%를 감축한다, 원가를 어떻게 감축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 성공 요인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베스트 프랙티스 전략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현장, 모든 프로젝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 전략을 제가 강력하게 공부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 하면요. 설계 관리 기능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설계가 시공만 하는 회사지만 설계가 같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가 굉장히 있어야 되고, 글로벌 기업하고 한국 기업하고 조직을 보게 되면 조직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그중에 특징적으로 글로벌 기업에는 있는데 한국 기업, 건설 기업에 없는 조직이 뭐냐면 프리컨스트럭션 조직입니다. 그 회사가 설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대부분의 규모의 회사는 프리컨스트럭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면, 그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전에 본사에서 웬만한 건 다 조치를 합니다. 심지어 발주까지도 하고, 물론 설계 검토 예산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 딱 들어가면 현장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일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프로젝트 경우에는 70층짜리 건물인데 현장에 7명밖에 안 나가 있었어요. 7명.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24개월에 70층짜리 한다 그러면 70명은 달라고 그럴 겁니다. 7명이 나가서요. 그거의 핵심은 시스템이고 프리컨스트럭션 액티비티입니다. 놀라운 거는 하도자를 발주를 하는데 토공사 업체가 제일 먼저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건데 토공사 업체가 아니었어요. 이 외국의 카톤월 공사를 제일 먼저 발주를 했더라고요. 카톤월이 크리티컬이죠. 그래서 프리컨스트럭션의 기능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 본사에 외국인이 몇 명 있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 정도 규모는 적어도 50명 정도는 외국인이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협력업체하고 상생 파트너십을 갖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초기 때부터 같이 개입해서 검토를 하고 밸류 엔지니어링도 하고 공연도 같이 검토하고 리스크도 검토하고 이럽니다. 한국 업체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영공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사우디의 S건설 경우에는 하도자들한테 이렇게 딱 이름을 하고 하도자가 넘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해외에는 더욱 그렇고 국내조차도 직영건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직영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해외 같은 경우. 삼성에서 버즈 두바이 할 때 3개 회사가 조인트벤처를 했는데, 현지 회사는 인력 공급 책임을 가졌는데 실제로 직영 공사를 했습니다. 피크타임인데 한 10,000명 정도의 인도 인력이 들어가서 했는데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안 한 거거든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어떤 차별화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기 차별화, 품질 차별화, 뭐 안전 차별화 다양한 게 있을 거고, 30% 50% 목표는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힘든데, 뭐 한 2년 사이에 10% 30% 목표를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젝트에서는 달성하면서 GS건설의 한 반 정도 프로젝트는 달성을 해보자. 뭐 이런 목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동건 이번에 출장을 갔다 오면서 오래간만에 갔다 왔는데, 특히 느낀 거는 한일이 많다.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너무나 잘 인식돼 있어요. 그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 업체들이 개판을 많이 쳤거든요. 여기저기서. 한국 브랜드 파워, 한국인의 건면성, 이런 게 굉장히 장점 요인으로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글로벌 소식 능력을 더 보강해서 글로벌 소식 능력을 하면 로컬보다는 훨씬 강점을 가질 수가 있고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강점이 있으니까 건설을 단순 시공으로 접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전략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하고 연계된 사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디안들은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문제지만 이 혁신의 문제도 결국 실행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과연 실행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인데 인디아는 기후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비가 오냐?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트레인 매니지먼트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친환경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한 네트워크와 상당한 그런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만들어낸 책들이 많이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몇 가지 책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건설산업 대해부라는 책이 한 10년 전에 나왔고 삼풍사부의 10년 교훈과 과제,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산업에 미래가 없다. 이건 영국 건설산업을 벤치마킹한 그 책인데 아주 책도 가볍고 보기 쉽습니다. 이런 책을 한번 꼭 좀 보시면 좋고 일본 건설산업의 생존 전략, 중국 건설산업의 생존 전략 이런 거 다 시중에서 살 수가 있고요. 작년에는 친환경 관련 저수를 미국하고 합동으로 해서 미국에서 발간하고 영국에서 발간하고 한국에서 발간한 친환경 서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를 했지만 저거를 책을 만들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책이 재미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를 많이 해서 노래 한 곡도 드리고 그것을 내려고 합니다.
저분의 노래를 들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자신감을 줍니다. 저분은 스웨덴 분인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었고 한쪽 팔이 짧은 상태에서 태어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근데 저 양반이 지금은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 한때는 국가대표 수영선수를 장애인 수영선수를 했고 한국에 여러 번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중증 장애인이지만 똑같이 다른 일반인하고 같이 정규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